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과 한미 관세 협상 여파에 대한 우려로 주식시장이 폭락했던 지난주 금요일이 지나고 다시 한 주가 시작되면서 오늘 증시는 쟁점 법안들과 세제 개편안 처리 문제를 두고 관심이 높았습니다. 오늘은 주식시장 충격을 줬던 세제 개편안과 쟁점 법안들 처리 상황들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정부가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대한 반발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다시 10억 원으로 돌리는 방안에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세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나흘 만에 12만 명을 넘겼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에 12만 8천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은 이틀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요건인 5만 명을 훌쩍 넘겼는데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이전 정부에서 50억 원으로 올렸는데 이번 정부가 다시 종목당 10억 원 보유로 낮췄습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청원을 보면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상당한 지분을 가진 개인 주주가 연말 매도에 나서면 결과적으로 대주주 의결권만 더 강화되는 역효과를 우려하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을 두고 전문가들도 증시 진단과 반응이 엇갈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식 전략 전문가들은 주가가 조정받는 기간이 오히려 매수 기회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준이 10억 원으로 줄어들어도 영향을 받는 투자자는 1만 명 정도로 국내 영향력이 제한적일 수 있고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 등 글로벌 거시 환경이 우호적이어서 반등할 거라는 건데요. 따라서 고평가 업종 비중을 줄이고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이나 정책 수혜 기대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 외환 전문가들은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 자체가 증시를 부양하겠다는 정책에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앞서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주가가 급락한 것처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꺾이는 영향이 크다는 건데요. 이에 더해 현재 민생 쿠폰으로 유동성을 공급해서 소비를 진작한 효과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이처럼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지난주 금요일 주가 폭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방금 전해드린 것처럼 반대 청원이 12만 명을 돌파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여당은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의원 개개인의 공개적인 의견 표명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증세안에 여당 내부에서조차 이견이 나오며 첫 단추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으로 30억 원 절충론이 당 안팎에서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도 상황을 지켜보며 조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서 정인영 기자입니다. 양도세 기준 강화를 놓고 당내 이견이 커지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재검토를 지시하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늘 중으로 A안, B안 다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은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이미 주식 양도세 기준을 둘러싸고 조정 필요성과 유지 입장이 맞서왔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주가가 폭락하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위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물러설 뜻이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후 여당 의원 13명이 잇따라 반대 입장을 공개하며 논란은 더욱 확산됐습니다. 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에 대한 당내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선 기준선을 30억 원 안팎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절충안의 수치보다 중요한 건 시장에 전달되는 정책 메시지란 지적도 나옵니다. 적당하게 어떤 타협 보는 선에서 20억이나 30억 정도라고 하면 결국은 마찬가지로 세금은 걷지 못하고 코스피 5천을 위한 정책적 과제들의 실천은 결국은 자초됐구나라고 느낄 거니까. 기획재정부는 여당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고 대통령실도 당내 의견이 정리되면 경청하고 논의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는 고작 2천억 원 세수를 겨냥한 조치지만 그마저도 반발에 막히며 210조 원 공약 재원의 첫 단추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오늘 열린 7월 임시국회 본회의도 재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여러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예정이어서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또 방송 3법 등 민감한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해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본회의가 시작됐는데 야당이 오후 4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죠. 네, 신동호 국민의힘 의원이 첫 번째로 나와 방송 3법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을 통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킬 수 있는 만큼 방송법은 내일 오후 4시 이후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국회 회기가 내일까지인 만큼 사실상 7월 임시국회 내에서는 법안 한 건만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나머지 방송 관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은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오는 21일 재개 예정인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일단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는 넘어가더라도 다음 임시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될 텐데 이 경제계는 두 법안을 크게 우려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에 재계는 무제한 파업과 원청 하청 줄소송 사태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의 경우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방안이 포함돼 기업 경영 부담이 커질 것으로 재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처리에 맞서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지난 1일 급락했던 코스피는 장 초반 등락을 거듭하다 4월 만에 반등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이번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 개미 투자자들의 거센 반발에 놀란 여당이 이 세제 개편안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고 또 일부 저가 매수세도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당분간 세제 리스크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과열된 수혜주들의 변동성은 커질 전망입니다. 또 현 정부 들어 이어져온 랠리가 시장 역행적 정책에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합니다. 엄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지난주 금요일보다 0.91% 상승한 3,147.75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역시 1%대 상승하며 780선에 마감했습니다. 양대 증시가 4% 안팎 급락했던 지난 검은 금요일 이후 세제 개편안 재검토 주장이 이어지자 반등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세제 개편 수혜주로 기대감을 모았던 증권주는 지난주 급락한 후 소폭 상승했습니다. 하나투자증권, 신영증권 등은 각각 2%, 1%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 수혜주로 주목받다 상승세가 꺾였던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관세 수혜주로 꼽혔던 한화오션은 최근 한 주 동안 30% 넘게 오르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원내대표도 얘기했듯이 재검토하겠다는 부분이 일단 일말의 희망을 좀 준 건 맞거든요. EPS가 올라오기 전까지는 말씀드린 밸류에이션 단에서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올라서 기회를 못 잡았던 쪽에서는 이번에 아마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조금 담겠다는 기관이 세제 리스크에 더해 오는 7일 상호관세까지 부과될 예정인 만큼 당분간 증시 변동성은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외환시장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원화 가치도 반등하면서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1,400원을 돌파했던 달러원 환율이 오늘은 1,385원 선으로 내려왔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널뛰기를 하면서 환율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양상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신성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유지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나타내자 달러원 환율은 지난주 금요일에 1,400원대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후 미국 고용 지표가 전망치를 밑돈 것으로 발표되자 야간 거래에서 순식간에 방향을 바꾸며 내려앉았습니다. 하루 변동폭이 약 23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영향에 오늘 환율은 16원 20전 급락한 1,385원 20전에 주간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올해 달러원 환율의 일평균 변동폭은
12원 83전으로 집계됩니다. 하루에만 평균 13원씩 환율이 요동쳤다는 겁니다. 환율 급등기였던 2022년에도 일평균 변동폭은 약 8원 수준이었는데 이와 비교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 겁니다. 올해 하루 환율 변동폭이 10원을 넘긴 날은 무려 86일에 달합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의 관세 정책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관세 협상 타결에 성공하며 한숨을 돌렸지만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우리 거는 마무리됐지만 우리한테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이나 다른 요인들이 여전히 연말에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좀 크다. 1,300원대 중반 아래로는 쉽게 잘 안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 등 통화 정책 불확실성도 남아 있어 변동성을 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SBS 비즈 신성우입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지급되기 시작한 지도 2주가 거의 다 돼갑니다. 여름 휴가철과 맞물려 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때다 하고 대목을 노린 가격 기습 인상에 나선 업체들도 있어서 소비자들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최은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비 쿠폰이 풀린 지 일주일 만에 전국 소상공인들의 카드 매출이 평균 2% 넘게 증가했습니다. 여기 민생회복 쿠폰 사용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가방이랑 파우치 같은 거 만들거든요. 그거 위주로 구매하시죠. 업종별로 보면 안경점 매출이 57%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의류가 28%, 외국어 학원과 미용업, 외식업 매출도 20%대 증가했습니다. 안경 쓴다는 친구도 좀 있었고요. 저처럼 약간 이런 식비로 좀 쓰는 친구들도 있고 저희 부모님은 이제 시장이나 이런 데서 좀 쓰고 계세요. 소비 쿠폰은 지난 11일 동안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 명이 신청하며 모두 8조 2,371억 원이 지급됐습니다. 대목을 잡기 위해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할인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한솥도시락은 최대 20%, 가구업체 일룸도 10% 안팎 가격을 올리는 등 일부 업체는 이때를 노린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노인 빈곤의 대안인 기초연금이 본 취지와는 달리 적지 않은 소득이 있는 노인들에게까지 지급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수급 대상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가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 정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가 받는 기초연금, 매달 최대 34만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는 월소득 437만 원, 부부 합산으론 745만 원에 달하는 어르신 가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고소득 노인들도 기초연금을 받으면서 정작 형편이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 부담은 큰데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소득 제고 효과가 미흡하다고 분석했고, KDI는 기초연금 대상을 전체 인구 가운데 기준 중위소득 100% 미만, 그러니까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세대로 올수록 노인의 경제 상황이 이전 노인 세대보다 더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 방식을 전체 인구 대비 좀 더 빈곤한 노인에게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역시 제도 개선 밑작업에 나서면서 기초연금을 받던 노인이 받지 못하게 되거나 새로 수급 대상이 되는 등 개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부부수급자 연금액을 깎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오히려 기초연금을 확대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우리나라 독자 인공지능 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대표 AI 기업 선발전 결과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모두 5곳이 정예팀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정예팀 선발전에는 빅테크부터 통신, 게임, AI 스타트업까지 모두 나서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각 사별 특징과 목표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재 기자. 네, 안재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AI 선발전으로 관심을 끌었는데 예상대로 빅테크와 통신사 또 스타트업들까지 골고루 들어갔군요.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5개 정예팀으로 네이버 클라우드와 SK텔레콤, NCAI, LGAI 연구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스테이지를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 각 기관과 기업은 국내 주요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컨소시엄을 각각 구성을 했는데요. 과기부는 5개 팀 모두 수준 높은 AI 모델 개발 역량을 보유했고 AI 모델을 처음부터 직접 개발하는 이른바 프롬 스크래치 전략으로 소버린 AI의 본질을 지향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각 정예팀이 개발하여 확보한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AI 생태계 확장, 국민 AI 접근성 증진, 공공경제사회 분야의 AI 대전환, 국방 안보적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들 5개 팀은 이제 정부로부터 독자 모델 개발 지원을 받게 될 텐데 이 앞으로 각각 어떤 계획들이 있습니까? 네, 하나하나 보면 우선 빅테크인 네이버 클라우드 팀은 옴니 파운데이션 모델을 기반으로 전국민 체험형 AI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 통사인 SKT는 국민 AI 접근성 강화뿐만 아니라 AI를 통한 산업 경쟁력 강화, 그러니까 B2B 확대도 꾀할 예정이고요. 게임사 NC는 산업 AI 전환을 위한 확장 가능한 멀티모달 생성형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그리고 LG는 전문성, 범용성을 모두 갖춘 고성능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유일한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는 3년간 1,000만 명 이상의 사용자 수를 달성하고 또 법률과 제조, 국방 등 여러 분야 기업들과 협력해서 기업 간 거래 서비스를 확산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SBS 비즈 안지혜입니다. SK그룹이 배터리 자회사 SK온을 살리기 위해서 상장을 하는 대신에 SK엠무브와 합병을 최근 결정했습니다. 두 회사의 물리적, 화학적 합병이 순조롭게 이뤄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특히 직원들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변화도 맞게 됐습니다. 상장이 될 것으로 가정하고 직원들에게 준 가상 주식의 향방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가상 주식은 어떻게 되는 건지 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SK온은 지난 2021년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분사한 이후 줄곧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고심 끝에 회사가 도입한 제도는 가상 주식, 밸류 쉐어링입니다. 매년 성과에 따라 직원들에게 부여한 뒤 회사가 상장을 하면 실물 주식으로 교환해 주는 겁니다. 핵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2차례 가상 주식이 지급됐습니다. 문제는 2027년까지 상장을 하지 못하면 이 가상 주식은 소멸한다는 겁니다. 당시 상장 시점을 2026년, 가상 주식의 실물 주식 변환 시점을 2027년으로 잡았던 탓입니다. 합병을 발표한 자리에서 장용호 SK이노베이션 사장은 통합 SK온 출범으로 기존 재무적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은 해제되며 상장 의무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장 사장은 당분간 수익성 극대화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 합병법인 IPO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SK온 관계자는 합병 발표 이후 SK온 밸류 쉐어링 제도 관련 변경 사항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쪼개기 상장이나 분할 상장, 중복 상장은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이고 주주들의 입장에서도 자기들의 주주 가치를 희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격렬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상장을 하면 받기로 했던 주식을 실제로 지급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이다. 봐야 되는 것이겠죠. 밸류 쉐어링은 SK온 회사와 근로자 간 계약 사항으로 SK엠무브 직원들에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측근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로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게 대가성이 있었는지가 조사 대상입니다. 유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조 부회장 조사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오전 10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의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조사가 약 8시간째 진행 중입니다. 오전 9시 45분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조 부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35억 투자한 경위가 어떻게 되세요?
특검은 HS유성이 지난 2023년 계열사를 동원해 김건희 여사의 측근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 모빌리티에 35억 원가량을 투자한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시 IMS 모빌리티가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특검은 HS유성의 투자가 이 업체와 김 여사의 관계를 고려해 대가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특검은 조 부회장이 이 투자에 직접 관여했는지도 따져 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참고인 신분이었던 조 부회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 지난 1일 조 부회장을 소환할 때만 해도 참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조 부회장의 출석 직전 소환 조사를 오늘로 미루고 조 부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조 부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고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인 소환 직전 조 부회장의 수사에 진전이 있었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게이트로 지난해 7월 효성그룹에서 계열 분리한 HS유성은 출범 1년 만에 난관을 만나 신사업 투자 등 경영상 제동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우체국이 파격적인 서비스로 예금자 잡기에 나섰습니다. 예금만 해도 여행이나 세차 서비스를 준다고 하는데 다음 달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오르니까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하지만 시중은행은 대래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채나리 기자, 우체국에서 왜 이런 서비스를 해주는 건가요? 네, 우정사업본부가 우체국 예금 우수 고객의 생활 밀착형 우대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여행 상품 예약 할인과 단기 렌터카, 출장 세차, 상조 서비스 이용 할인 등 비금융 제휴 혜택이 포함돼 눈길을 끕니다. 기존 우대 서비스는 수수료 면제 등 금융 거래와 연계된 서비스가 대부분이었는데 일상생활과 밀접한 영역까지 혜택 범위를 넓힌 겁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다음 달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되는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미 전액이 보호되는데요. 이렇다 보니 통상 다른 예금에 비해 금리 수준이 낮아서 이같이 차별화된 혜택으로 예금자 이탈 방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24년 만에 예금자 보호 한도가 확대되다 보니까 지각 변동이 예상되고 있는데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최근 이금융인 저축은행은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지만 반대로 예금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중앙회에 따르면 국내 79곳 저축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는 올 초 연 2%대까지 내려갔다 다시 연 3%대로 올랐습니다. 가계대출 규제로 대출 영업이 제한적인 점은 변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이 수신 금리 인하 자제를 당부하면서 이 금융권 자금 유입 규모가 커질 전망입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로 기준금리가 내려갈 경우 이보다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대출 공급 속도를 조절 중인 만큼 자금 도달에 적극적이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 앞으로 은행 창구에서 고액 현금을 찾으려면 이제는 보이스피싱 예방 영상을 끝까지 봐야 합니다. 강화된 문진 절차도 하나하나 거쳐야 해서 고객 입장에서는 창구 업무가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수영 기자, 창구에서 돈을 찾을 땐 보이스피싱 동영상을 의무로 봐야 한다고요. 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5대 은행 모두 경찰청 동영상을 500만 원 이상 창구 인출 고객에게 반드시 시청하게 한 뒤에 출금액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청 보이스피싱 예방용 동영상은 짧으면 15초 길이, 길면 4분이 약간 넘습니다. 최근 발생했던 보이스피싱 사례가 담겼고 영상이 길수록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고객이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객관화해보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상황이 아닌 대다수 고객 입장에서는 영상을 필수로 봐야 하고 길어진 문진에 일일이 답을 해야 해서 은행 업무가 느려졌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은행 창구를 직접 이용하는 거라면 고령자들이 많을 텐데 문진은 어떻게 바뀌는 거죠? 우선 창구에선 최신 피해 사례가 반영된 문진표를 고객이 직접 읽어본 뒤에 주요 키워드는 고객이 자필로 직접 기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개별 고객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주 피해 대상이 되곤 하는 고령층이라면 문진 시간이 더 길어집니다. 500만 원 미만 거래 때도 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강화된 문진표를 쓰게 될 수 있어서 거래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상을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할 때나 은행 앱과 인터넷 뱅킹을 통해 이체할 때도 문진이 길어졌는데요.
은행 직원이 배석해 있지 않아 고객이 문진을 대충 읽고 획일적 답변을 누르고 넘겨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답변을 유도하는 질문과 아니오 질문이 번갈아 나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